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정치의 맛을 맛있게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자, 열띤 발언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때문에요. 전화 연결로 오늘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설 연휴 지났으니까요. 먼저 민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야가 지금 설 민심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얼핏 들으면 동상이몽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원한다. 또 반대로 정권 심판. 이런 얘기를 들었다도 하는데,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설 민심들.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저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안산의 전통시장인 시민시장과 중앙동 상가, 고담 신도시 도리섬 상가, 사립골 상인회 이런 곳들의 상인들을 만나면서 많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그런 여러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예. 노래방 하시는 분들, 유흥주점 하시는 분들, 여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난 1년 동안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근근히 버텨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저희 국회가 이런 상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받아서 이번 임시국회 때 꼭 챙겨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면서 여야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었고요. 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들은 정말 벼랑 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나쁘게 비춰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는 정말 임시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여러 민생 입법들을 챙기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좀 함께 노력해야겠다라는 좀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요? 네. 굉장히 새로운, 예. 상황입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또 그리고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지자, 정치적인 어떤 진보냐, 아니면 보수냐라는 이런 성향을 떠나서, 예. 이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환란에 대해서는 함께 공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저도 김남국 의원처럼 전통시장 주로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랑 같이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선거 때 때니까 또 주는구나. 일단 바꿔보자. 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래요? 제일 예.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1년 이상 이렇게 어렵게 경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러면서 눈물 짓는 분들 많았고요. 예. 가게 되려면 이제 손잡고 눈물부터 먼저 이렇게 글썽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설 연휴 기간에 이 고향 방문이 금지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추석 때도 못 가게, 설날도 또 못 가고, 이런 결과만 놓고 봐도 우리 K방역이라는 거는 이미 실패한 거 아니냐. 그리고 모이면은 정권 비판을 할 테니까 이 경제 실정에 관해서 부동산 문제, 경제 실정 비판들 할 테니까 아예 모이지를 못하게 막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이고요. 예.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그런 걸로 너무 속이 상해서 설날다운 기분은 하나도 안 든다. 예. 이게 민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남국, 박수영 의원과 함께 국수회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분들은 샵 0941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님들 이번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본선행 두고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각각 토론회 있었는데 먼저 민주당 쪽은 우상호, 박영선 후보가 어젯밤 늦게 공약을 두고 서로 좀 정체성 경쟁을 좀 벌였습니다. 이거 어제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예. 김남국 의원님? 네, 예. 저 어제 밤 늦게까지
예. MBC 100분 토론 이제 잘 지켜봤는데요. 예. 네, 우선은 그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그 의원이나 굉장히 그 정책을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과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상대가 이제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준비된 답변들을 해내면서 반박하는 모습이 두 후보자 모두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결국에는 그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그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좀 각각의 공약이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조금 차이나는 점들도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이제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비전을 가지고 설명하고 공약을 내고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결국에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 경험과 추진력 그리고 또 서울시장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26개 구청장들과 또 논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소통 능력도 매우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아마 유권자들께서 평가해서 예. 잘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관문은 이제 당내 경선인데 당내 경선은 조금 약간 전략적인 투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경선이 저도 굉장히 긴장이 되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 박수영께서도 이거 토론 좀 내용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예. 민주당 후보 토론은 못 보고요. 우리 예. 당 후보 어제 부산시장 후보 토론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고요. 네. 이게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희 아무런 서류도 종이도 없이 스탠딩으로 예. 그리고 또 4명의 후보가 있는데 1대1로 붙게 됩니다. 이게 그 리그 방식이 되는 거죠. 예, 전부 1대1로 한 번씩 다 붙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두 번의 라운드가 있어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제가 경선 준비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주장해서 넣어서 만드는 방식이 전에 없던 방식입니다. 스탠딩 토론에 1대1 뭐 아무런 서류도 없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한편으로는 후보님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치열한 토론을 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시민들이 이제 바로 골라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인지도라든지 유명세라든지 정치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토론의 내용, 그다음에 답변하는 태도,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토론이 더 있을 텐데요. 다들 지켜보시고 내용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는 박성훈, 박민식, 박형준, 이현주 후보가 나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께서 이제 제안하신 그런 틀로 스탠딩으로 1대1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준비 없이, 그러니까 서류상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준비한 거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토론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오늘 아마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를 또 지켜봤었는데요. 아, 그러세요? 예. 이 형식을 아까 박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형식을 저희 민주당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또 그냥 다자간 토론이면은 사실은 긴장감이 떨어지거나 막 말이 섞이고 그래가지고 좀 집중적인 토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맞대결하는 형식으로 하고 또 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이 또 그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도 되었고 그리고 후보자가 평소에 정말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약점이나 실력들이 그냥 그대로 시민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자 간에 날카롭게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또 어떻게 공방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론을 좀 이렇게 좀 더 확대하고 또 여러 차례 해가지고 시민들의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진짜 잘 이거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봐주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 때는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사실 선진국의 정치판에 가면 다 이렇게 스탠딩 토론을 하거든요. 예. 누가 참모들이 적어준 질문, 적어준 답변이 아니고 정해진 질문도 없고 정해진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실력이 예. 그대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 그 장점을 우리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께서 직접 봐주시고 칭찬까지 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서울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원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연립지방정부를 제안했었는데, 자,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이 이른바 서울시 공동운영, 이런 표현 방식으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의 새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치나 노선이 다른 정당이 예. 이제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과연 다른 가치를 가진 정당 또는 다른 노선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당인가라는 점에서 의문이고요. 일단은 이름도 이제 약간 비슷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연정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개념에는 좀 맞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 인사권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이 지방정부에서 인사권을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이 연정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적으로 또 어제 권은희 의원님이 나중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약간 정정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뭐 공동 운영이나 공동 정부를 지방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약이라든가 정책을 같이 함께 가다듬어 가지고 상대 후보의 그 공약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번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수와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김남국에서 말씀하신 권인희 의원의 얘기는 어제 저희랑 인터뷰할 때 얘기했던 말씀하신 것 같아 보니까 공약, 네, 맞습니다. 정책 네. 중심으로 연합한다. 이게 사실은 초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들으신 바가. 그러면 박수영 의원님? 예, 저는 어느 선거가 있든지 간에 예. 아주 정반대되는 정당이 둘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완전히 반대되는 정당도 모여서 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게 유사한 즉 보수 또는 예. 중도 보수 또는 중도 이쪽의 분들은 모여서 연정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정책과 공약을 나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정책과 공약을 토론해서 적정한 방향을 잡아가는 건 아주 좋은 일이고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캠프에 있던 인재 중에 경제 전문가 또는 복지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모시고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책임도 같이 지고 이런 연정의 모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남경필 지사가 계실 때 연정을 해서 부지사 한 자리를 야당에 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을 통해서 정책 공유하고 인재 공유하고 책임 공유하고 이런 방식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대한민국에서는 선진국에서 많이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점점 정책을 공유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정치의 양극화된 분쟁을 좀 없애면서 중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에서 사적 소유물인데 소유물이냐, 나눠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조금 저급한 표현이 아닌가. 나눠 먹자는 게 아니고 운영을 같이 하고 책임도 같이 지고 정책도 같이 하자 이런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4차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말 선별 지급 시작하겠다.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니까 더 두텁게 방식도요. 또 역대급 지원이라고 하고요. 예산도 보니까 지금 적어도 10조 원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또 이게 선거 앞두고 이게 뭐냐. 차라리 선거 전날 지급하지 그러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박승희 의원님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선거 직전에 준 재난지원금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당시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관이라면은 예. 3월 말에 지금 지급하겠다는 여당 입장에 대해서 4월 7일 선거거든요. 예. 3월 말부터 당장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선관위가 선거 중립성을 이유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급하는 건 좋은데 굳이 4월 7일 선거를 앞두고 3월 말에 지급해야 되느냐, 이 시기 문제는 좀 생각해봐야 되고, 여당에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금권 선거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들은 하지 말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급해도 큰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 과정도 필요할 테고, 굳이 3월 말부터 하는 거는 전 좀 너무 스스로 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 김남국 의원님, 다음 달 말 선별 지급 시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그 재난지원금을 줬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어떤 정당들이 찬성하고 반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에 유권자들이 표심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여야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선거에 뭐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설사 어느 정도 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긴급하고 절박한 어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지급하는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요, 임시국회 시작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막 빨리 해가지고 3월 초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3월 말에 지급해도요, 실제 이 지급되는 그 돈은 4월 말이나 5월 초, 5월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선별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도 걸리고요. 기준을 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몇 개월, 뭐 1, 2개월, 2,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당장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몇 개월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정치권의 선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운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을 더 이해해서 하루빨리 좀 여야 간에 합의해서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항상 근데 그 재난지원금 얘기 나올 때마다 기재부 쪽과의 이제 사실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예산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걸로 사실은 좀 불협화음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기재부에서는 뭐 예. 보편 지급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민주당에서는 보편 플러스 선별이라고 하는 희한한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나라 돈이라는 게 뭐 화수분처럼 무조건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도 우리 그 국가 채무 비중이 46.7%나 되고 있는 엄청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원 문제도 모두 100%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하겠다. 근데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굳이 국채를 발행해서 선거 직전에 3월 말에 뿌리겠다. 아까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5월 달에 뿌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말은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입장을 보면 3월 말에 긴급 재난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굳이 선거 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채 문제, 3차 지원금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무조건 서둘러서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3차도 다 안 줬는데 4차를 또 편성한다? 이거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재난지원금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이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른바 반 이재명 대우가 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예. 김남국 의원님? 네, 뭐 반 이재명 대우 이런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예. 결국에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복지체계, 복지의 어떤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는 정책 경쟁, 정책 토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많은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아마 이재명 지사님도 이거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러한 어떤 논쟁이 계속될 되면서 예.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또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과거에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비판받는 복지들 많잖아요. 예. 아니 지난 20년간 정말 저출산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여러 복지를 했는데 다 그 돈 어디로 가? 계속 저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제기하고 있고 또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이런 미래에 대한 어떤 어려움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본소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논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건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또 특히나 또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는 신복지체계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체계 안에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복지제도 이런 것들, 비효율적인 거 이런 것들 정리하고 복지의 총량을 늘리면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를 하자라고 하면서 아동수당, 청년수당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비판,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이 우리 복지와 우리 나라가 가야 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책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박수영 의원께서는 이렇게 기본소득이 계속 이슈화되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은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논쟁이고 정치권을 포함한 학계 모두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너무 성급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다른 나라는 제대로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고 실험만 지금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없다는 얘기는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거나 또는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험용 쥐일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다른 나라 시행하는 걸 보고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대비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우리가 시행하자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AI가 다 도입되어서 우리가 있는 일자리가 전부 없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있고 어떤 부분이 이제 AI로 이제 서서히 대체되어 나갈 텐데 다른 나라의 움직임, 학계의 움직임 이런 걸 잘 보고 판단해야지 성급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재명 지사님 말씀하시는 돈이 15조 원을 풀어서 주겠다 이러면 월 24,000원입니다. 월 24,000원 1인당 줘가지고 이게 크게 무슨 도움되는 일도 아닌데 15조라는 돈은 큰 돈이거든요. 10배를 줘서 150조를 쓴다.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쓸 수도 없겠지만 150조 원을 줘봐야 월 24만 원밖에 안 주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의 한 요건인 충분성. 이걸 보편성을 맞추면서 충분성을 갖춘다는 게 이론상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150조라는 돈 어떻게 그럴 것이냐. 세금을 또 150조 늘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공모 사업에서 이제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혹 내용 상당히 봤을 때 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맞다 보십니까? 예, 곽상도 의원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거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문준영 씨가 서울문화재단에서 긴급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주기로 했던 규모가 아니고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선정 규모를 확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던 대로 줬으면 못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심사 끝나고 또 확대를 해서 문준영 씨가 포함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문화재단의 해명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절차에 대한 서류도 분명히 들여다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께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제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서울문화재단이 이미 지난해에 그런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지원자가 긴급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가지고 애초에 지원하려고 했던 것보다 확대해서 지원했다라는 그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만약 이제 여기에 대해서 특혜다라고 할 만한 의혹을 제기를 하려면 그러한 어떤 확대되는 과정에 아무적인 합리적인 어떤 근거나 기준이 없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오히려 적은데 일부러 지원을 늘렸다거나 아니면 딱 문준영 씨를 포함시켜가지고
지원하는 그 순위에 맞게 이렇게 했다거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그야말로 지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특혜다, 의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논거나 합리적인 어떤 그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조선일보에서 아주 선정적으로 피해 지원들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받았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보도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지나친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보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표한 그 이 선정 기준은 이게 피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 거여서 아예 지금 그 재단 측의 평가 기준에 피해 사실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 내용 보면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 수행 역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피해 지원을 보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타 피해자 지원자들이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러한 주장을 한 곽상도 의원의 주장도 좀 논리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저희가 정치권에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 오늘 그 인터뷰 내용 토론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곽상도 의원이 맨날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 쓰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문준용 씨예요. 그리고 문준용 씨에게 의혹 제기하고 문준용 씨에게 반박당해가지고 꼬리를 내리고 이런 식의 일을 의정활동을 하는 게 과연 국민의 혈세를 받고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라는 그런 부분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수 의원께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준용 씨 관련해서는 예. 우리 곽상도 의원이 수차례 의혹을 제기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그 관련 기관에서 확실한 자료를 좀 내놓고 설명하고 하면 좋을 텐데 오히려 문준용 씨 스스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격을 또 해오고 해서 확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 언급하면서 수사를 지시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수사를 직접 지시할 부분은 형법상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도 사실 적절하지 않았고요. 곽상도 의원께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문준용 씨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에서 확실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내놔야 될 것이고 그게 없으니까 야당이 요구해도 자료를 충분히 내주지 않고 약간의 해명에 그치니까 다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고요. 아까 그 4줄짜리 그거는 뭐 피해 사실 확인서라고 하는 서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서식에 작성을 하면서 다른 분들은 굉장히 길게 적었는데 문준용 씨는 딱 4줄 적은 건 팩트고요. 그걸 뭐 조선일보 보도했다고 해서 조선일보를 야단 측간에 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팩트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공방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수회장 오늘 마무리할 시간 됐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이제 출발새 아침 4부에서는요. 간밤에 첫 TV 토론 마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예비후보들 만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릴레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본선 티켓을 두고 민주당은 내부 경쟁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심지어 정체성 공방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첫 TV 토론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 늦게 10시 한 40분쯤 시작됐죠? 그 TV 토론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자정 넘어서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 마치시고 잠도 몇 시간 지금 못 주무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사실 어떻습니까? 우상호 후보는 사실 계속해서 좀 사실 일종의 이른바 요즘에 민주당 다음, 이거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겨냥하면서 박영선 후보한테 어떤 집중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제 저도 좀 봤는데. 그런데 가장 민주당 다음이라는 것은, 일신, 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입니다. 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말로 힘든 역사 속에서 진일보 시켰던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의 민주당은 혁신을 통한 민주당이 돼야 되고요. 일신 우일신하는 그리고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민주당 다움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신 우일신 품이 크게 가야 된다. 이게 민주당 다움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어제 사실 뭐 처음부터 그 부동산 정책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우 후보가 특히 박영선 후보님의 그 강남 재개발 재건축 허용 이거 하자는 건 이제 공격하던데요, 보니까. 네. 예. 강남 재개발 재건축을 저는 필요하면 해야 하고 또 존중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우상호 후보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이 더 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우려가 있으신 건데요. 예.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 SH공사가 하고 있는 30년 이상 된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부터 예. 이 일은 당장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강북을 먼저 그 모델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예. 아마도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강남 주민들께서도 저거 참 좋다. 우리도 저런 방식으로 좀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중물 모델의 역할을 서울시가 하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공공 커뮤니티 개념이 투입된 그런 강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게 하고 또 서울시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강북 쪽에서 먼저 마중물을 마련하시고 강남 쪽에서도 그 모델에 따라서 네. 재개발 재건축을 좀 더 확산시키는 이런 모델을 구상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5년 안에 30만 호 이 말씀하신 것도 이런 계획과 좀 그렇죠. 연동되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 임대 아파트 단지를 SH공사가 시작을 하고요. 예. 그 밖에도 서울에는 지금 숨겨진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섬과 관련된 31곳에 땅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신 명지대 이명주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있고요. 예. 또 물재생센터도 굉장히 좋은 앞으로의 부지가 될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공공 분양 형태, 싱가포르 방식의 공공 분양 형태로 앞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 공약이 이제 한마디로 21분 콤팩트 도시 아닙니까? 예. 또 그 안에 보면 또 수직 정원 부분이 나오고요. 또 이게 계속해서 지금 우상호 후보가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서민의 삶과 맞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보통 익숙한 것에 친숙한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서는 낯선 것이 나타나면 비판부터 먼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도 에펠탑을 처음에 세울 때 또 루브르 박물관 앞에 유리 피라밋을 세울 때 시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21분 도시의 개념은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선진 도시에서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 20분 도시 멜버른, 디트로이트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00년 동안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면서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지난 100년을 이뤄왔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앞두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인간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21분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 즉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되가자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러면 왜 서울은 파리처럼 15분을 안 하고 21분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의 면적이 서울이 파리의 면적이 5.6배고요. 인구가 5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분으로는 이것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21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빠르게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2km,
왼쪽으로 2km 하면 직경 4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 직경 4km는 강북의 4대문 안의 크기입니다. 예. 이런 크기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 예. 내가 몸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몸이 아팠을 때 21분 안에 병원이 있고 또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산책할 곳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이런 개념의 생활권 개념입니다. 예. 네. 그 어제 그 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를 공격하시던데 보니까 다만 그 지금 저희 제작진들도 지금 얘기하기를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예. 이런 네. 얘기도 들립니다. 누나 동생 사이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우상호 후보가 저희랑 최근에 인터뷰할 때는 이제 따로 할 때는 상당히 좀 그 날카롭게 공격을 하시던데 보니까 그래서 네.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거 아닌가? 혹시 당 지도부에서 뭐 좀 자제하라 뭐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박영선 후보님의 그 공약 가운데 보니까 지하철 9호선의 추가 연장 또 5호선 직결화. 사실은 원래 직결하는 건 특히 논란이 많은 이슈인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 날 강동구에 가서 그 강동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저는 대중교통은 기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예.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다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교통이 확보되는 것, 이것은 곧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를 인간 중심의 도시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하신 그런 그 질문과 같은 것은 예.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논란이 크다고 한 그 직결화 부분은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운영 주체가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쭤본 건데 그런 네. 부분도 좀 세심히 들여다보셨습니까? 예산은 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 주민들이 세금을 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 이것이 좋은 것이라면 100년 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저 반값 아파트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값 아파트. 이게 네. 2천만 원 무이자 임대료 대출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예.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또 이제 바로 또 이 재원 조달과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원 조달 걱정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것을 밝혔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청년 무주택의 경우에요. 예. 19세에서부터 29세까지 10년 동안 출발 자금이라고 해서 예. 그 청년들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 문제인데요. 예. 5천만 원의 무이자 대출을 서울시 재정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고요. 예. 그 서울시는 시중은행 금리에 상당하는 그 이자율만 물게 되는 것이죠. 아, 예. 그리고 청년들은 30세부터 40세까지 그 후 10년 동안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 이것은 그렇게 재정 투입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정책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행도 예. 서울시와 MOU를 맺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을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도 손해보지 않고 또 서울시 재정도 많이 투입되지 않고 또 격차가 많은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청년 출발 자금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쪽 경쟁당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후보가요, 그 교통방송 TBS에 출연해서 김어준 진행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400억 원의 서울시 예산 들어가는데 정치 방송하고 있다. 정상화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 야권에서 이제 많이 또 이런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언론 자유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은 시청률로 시민들의 호응도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교통방송이 요즘 그 청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런 그 방송과 관련된 부분도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예. 만약에 교통방송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듣지 않겠죠. 그러면 그때는 개편해야 되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그렇게 청취율이 높고 호응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독선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박영선 후보께서 만약 시장이 되시더라도 TBS의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될 건 없다. 뭐 일단 바꾸실 건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미 그 허가가 된 지상파 라디오 방송이고요. 그것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방송을 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발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경쟁하실 그 야당 쪽, 범야권 쪽 특히 이른바 제3지대 쪽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이제 첫 토론회 어제 사실은 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결국 이제 뭐 4월 연기돼서 18일 열리는데 이렇게 삐걱대는 상황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요. 통일운동가 백현 선생님 이제 어제 향년 89세를 별세하셨는데 빈소에 좀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어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좀 더 너무 일찍 가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백 선생과의 어떤 뭐 하신 기억도 있으실 것 같고요, 보니까. 과거에 이제 그 기자 시절에도 여러 차례 뵌 적도 있고 제가 그 연구소에 방문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는 시원시원하고 당당해서 좋다 라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늘 어려운 사람 약자 편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선생님이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희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가 또 안녕하지 못합니다. 프로배구 특기스타 쌍둥이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학교폭력 전적 때문에 한순간에 추락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흥국생명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고요. 자녀 연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구협회는 국가대표 무기한 박탈을 결정했고 올림픽 출전권을 따는데 사실 자매가 중추였는데 그래서 7월 도쿄에는 못 갑니다. 또 두 자매의 어머니 역시 배구 스타 출신인 김경희 씨는 작년에 배구협회에서 받았던 장한 어버이상이 취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황희 신임 문체부 장관 임명장 주는 자리에서 체육 분야 부조리를 근절할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당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쌍둥이 자매 얘기가 이제 뭐 스포츠 뉴스 섹션이 아니고 이제 뭐 신문들 일면 사회면장식 한 게 많았는데 자 그러면 뭐 한마디로 선수 생명 뭐 끝난 겁니까? 사실 그 어제 무기한 출전 정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못 온다. 선수 생명 끝났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반대로 여론이 잠잠해지고 팀 성적 좀 급하면 스리슬쩍 복귀하는 거 아니냐 못 믿어온 시선도 있습니다. 구단은 확실해요. 복귀의 전제 조건이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완전히 용서하고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배구 팬도 다시 이들을 받아줄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이게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결국은 뭐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지금부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들의 마음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밝혀진 그 학교폭력 이게 이제 그 10년 전 일 아닙니까? 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0년 지난 일인데 좀 너무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일부 시선도 좀 있죠?
예. 네. 사실 아마추어 때 벌어진 일로 프로 선수를 처벌하는 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징계도 구단별로 고무줄이었는데 배구에서는 학폭이 처음이고요. 야구에서를 보면 2018년 키움 안우진 선수는 키움 구단 차원에서 50경기 출장 정지시키고 비판 속에서도 뛰게 했고요. 반면에 작년 NC는 신인 지명했던 김유성 선수 학교폭력 폭로가 나오자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예. 극과 극이었죠. 쌍둥이 자매는 사실 2014-15 시즌에 프로에 왔고 벌써 7시즌째 뛰고 있는 특급 스타입니다. 이게 왜 신인 딱 입단할 때도 아니고 지금 폭로됐을까 싶으실 텐데요. 이다영 선수가 SNS에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괴롭힘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주어 없는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팀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이거를 보고 피해자들이 본인들이 당했던 행위를 잊고 살다가 우리한테 한 짓은 왜 생각 못하지? 화가 나고 황당하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 해서 중학교 때 겪었던 학교폭력 그 가혹행위를 10년 만에 폭로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럼 팀에서 누가 본인을 이렇게 괴롭혔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역풍이 더 컸던 게 사실은 이다영 선수가 지목한 당사자가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1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 선수가 사실 흥국생명 주장이고 팀의 중심이잖아요. 예. 승리욕도 워낙에 대단하고 스스로도 리더니까 잘못하는 건 나는 앞에서 말한다. 팀을 위한 싫은 소리는 내가 하지 누가 하냐.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근데 예. 이런 걸 아마 쌍둥이가 좀 힘들어했던 것 같고 이다영 선수 SNS를 보면 나이 살 먹은 게 벼슬도 아니고 막대하면 되냐. 갑질 문화 사라져야 되고 내가 터트릴 거다. 이런 글을 무려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올렸습니다. 좀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게 했고 예. 이게 화제가 돼서 악성 댓글 달리고 개인 메시지 받고 하니까 응급실에 실려가고 선수단 이탈하고 이어서 학교폭력 글까지 터진 겁니다. 어찌됐건 총체적으로 프로의식이 매우 없는 거는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죠. 네, 김연경 선수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때 불화설 불거졌을 때 김연경 선수가 작년 12월에 내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어느 팀이나 다 있는 건데 프로로서 책임감 가지고 경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쌍둥이 징계가 나오고 이제 오늘 마침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7시 인천 계양체육관 홈에서 이제 경기가 있는데 취재진만 70명 넘게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저도 가는데 김연경 선수 마이크 앞에서 아마 한마디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별개로 이제 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면서 스포츠계 전체가 마음 졸이고 긴장한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구태저,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 문화, 군기잡기, 상명하복, 기합 이런 거에서 100% 자유로운 선수가 있을지 조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울릉선 마칠 시간 됐습니다. 자, 청취자분 새아침 2021님께서 앱으로 역시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응원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